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쟁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집값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일본하고 꼭 같이 간다는 법은 없어. 팽팽하던데. 이런 가운데 내년 수도권 전셋값이 한 5% 이상 뛸 것이다. 아휴, 이것도 큰일이네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집값 전망, 그리고 뭐 전셋값 전망, 조금은 좀 엇갈리는 방향성이 있죠. 근데 네.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가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뭐 부동산 114 대학 교수 이런 이제 시장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 예. 전국에 한 300여 개 이 중개업소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학구적으로 부동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망이니까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 가운데 74%, 4명 중 3명은 내년도 수도권 전세 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권, 강원권의 경우에도 5%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60%를 넘어서서 네. 이 높은 전세가 상승세가 뭐 일부 이 지방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도권이나 이 중부 지역에서는 아마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과인데요. 예. 아마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런 전세가 상승세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언제까지 오를 건가? 그렇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어휴,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 조사라고 아까 이 기자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예. 수요와 공급을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집이라는 게 이제 집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뭐 신혼이나 아니면 이사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다지 이제 그 예측 밖을 넘어가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치약 얼마나 팔릴 건가하고는 좀 다르단 말씀이죠. 그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대충 시장의 규모가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데 5%가량 뛴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한 4억에서 5억쯤 평균 전세가가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최소 2, 3천만 원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돈 모아놓고 준비해라. 아유, 1년에 2, 3천만 원을 어떻게 저금으로 모을 수 있나요? 자,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한 2, 3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전망도 그분들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값은 많이 올라도 걱정, 많이 떨어져도 걱정인 게 사실 이 부동산인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징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분양이 수도권에서조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많은 물량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올해만 이제 분양한 물량도 뭐 역대 최대에 육박할 정도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리고 이 고분양 때문에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을 사지 않고 좀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이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전문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럼 떨어지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수도권. 아직은 이제 이 인기가 있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일부 뭐 제주라든가 그리고 뭐 동계올림픽 관련 뭐 강원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특수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분양 물량이 과다했고 고분양가로 인한 이 밀어내기 분량이 상당 기간 이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풀었더니 이런 부작용이 바로 시장에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요번 설문에 참여한 조사자들, 응한 전문가들,
2, 3년 후면은 집값이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데 그게 혹시 대폭락의 전조 또는 대폭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좀 우리 쫄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지금의 이제 이 경기 여건,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 그리고 가격, 부동산 가격의 이제 동향을 이제 직접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어떤 트렌드적으로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의 이제 이 잃어버린 10년과 예,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이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분석은 아닙니다. 그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심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이게 막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국가 경제, 전체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다들. 자, 그리고 저는 금리는 요즘은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은행 정기예금 지난달에는 상승세로 살짝 돌아섰다고요? 일단 지금 10월 데이터인데요. 제가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통계를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세를 지속하던 이 시중의 예금 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네. 이게 이제 10월 통계이다 보니까 사실 10월뿐만 아니라 11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만일 신규로 이제 적금을 들으셨다, 정기예금 1년짜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사실 아직은 1.56% 정도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 9월보다는 0.05%포인트 오른 건데요. 만일 이제 10월 중에 2% 미만의 이제 정기 예금 금리가 거의 99.5%니까 2%가 넘는 거는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조만간 이번 달,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 이렇게 가면 이런 정기 예금 금리가 다시 2%인 상품도 이런 속도로라면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하는군요. 역시 한 걸음 빨리 움직이는 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여전히 하락세예요. 근데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10월 달이라고 하지만 예금 금리 올렸는데 대출 금리를 내렸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의 이제 착시 현상도 조금은 있는데요. 예. 사실은 10월 달 경우에 보게 되면 가계 대출 금리가 10월에는 이제 3.06%로 9월보다는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가계대출이 주로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연 2% 중후반대가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다른 대출금리는 조금 높아져도 오히려 좀 이제 낮아져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은행들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히나 이제 지난달 11월 그리고 12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들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조달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지금 가상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금리가 계속 동결 또는 0.25%포인트씩 낮추고 이거에 익숙하지 말고 오를 거에도 슬슬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 관련 이 대출을 받으실 때 반드시 소득하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 수요가 지금 미리 당겨서 있는 것도 맞고요. 만일 실수요자라면 앞당겨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고정금리 대출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변동금리보다는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고정금리 상품을 찾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야 금리 상승기로 반전하더라도 지금 정해놓은 2%, 3% 초반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한편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도 올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왜 그렇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제1은행권은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네. 가상금리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중대출자들, 그러니까 이은행, 저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이런 이
빚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1금융권 문턱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3분기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 잔액은 780조인데요. 이 가운데 약 480조 가운데가 주택대출, 그리고 가계대출이 한 60%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이 생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대출이 차지하는 걸 봤더니 제2금융권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증가액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이제 한 11조 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사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 금리가 상대적으로 뭐 10% 내외입니다. 10%요? 그렇습니다. 연리 10%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도 이제 신용도가 낮은 이 우수한 고객의 경우에는 뭐 7, 8%도 있긴 네. 있지만 대부분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런 이 대출자들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환 여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대한 어떤 이 제2금융권 이 어떤 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감시 감독, 그리고 이제 어떤 대출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축은행들 싹 정리 한번 해가지고 뭐 자기 자본 비율 뭐다 좀 저기 해놨다는데 만약에 또 빌려준 거 못 갚고 그러면 또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그나저나 아까 신용등급 말씀하셨는데 1, 4등 총 몇 등급으로 나눠놔요? 신용등급은? 대부분 이제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이제 10등급인데요. 아, 10등급. 그렇습니다. 이게 최상위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10등급인데 그게 만일 등급이 이제 7, 8등급이 넘어가면 제1금융권에서는 거래가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2금융권도 사실은 이제 중위권 뭐 5, 6, 7등급 정도를 이제 선호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이제 돈을 빌지 못하면 이제 사채나 네. 대부업체를 향해야 되는 거죠. 9등급이나 10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리 10%를 넘나드는 제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뭐 고리 사채업자 일순가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34% 최고 이제 연대부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업체 쪽으로. 하여튼 폭스바겐이 뭐 안 그래도 유명한 데인데 이제는 뭐 악명이건 유명이건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만 폭스바겐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수입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한 20% 이상 급증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이제 이 수입차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리 안전, 뭐 배기가스, 뭐 조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제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누적 판매한 대수가 거의 20만 대 가깝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 증가했고요.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전체 판매 대수는 한 25만 5천 대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8.5%가량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수입차를 사고 있지만 이 중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조차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연수입이 보장되는 이 직장인의 경우에도 야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차가 심하지 않네. 예. 뭐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국산차를 샀다가 다시 모델 교체를 하려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량으로 이제 좀 등급을 올리려는 이런 습성 때문에 오히려 국내차보다는 해외 수입차에 또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입차들이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또 국내차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4천에서 한 6, 7천대 수입차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셀러리면 많긴 많군요. 그나저나 온 분야가 다 불경기라는데 20% 가까이 급증한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1분 막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터뷰. 오늘 인터뷰위 사정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좀 앞당겨서 진행합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겨레의 아주 유명한 필진 논계 기자,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기자로도 유명합니다. 김의겸 선임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찬을 하시네요. 무슨 말씀을요. 지금 뭐 마감 이런 건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선임 기자라고 제가 호칭하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전에 흰 눈 흩뿌리는 흩날리는 가운데 국립묘지에 김영삼 전 대통령 안장됐고 그의 영결과 더불어서 다시 조문정국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제1야당 좀 찌그락짜그락합니다. 문안박 연대를 두고 안철수 의원이 언제쯤 참여를 하냐? 과연 참여를 할까 말까? 한다면 언제쯤일까? 그런데 나온 얘기 보니까 29일쯤, 일요일쯤 말하겠다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길어질까요? 일단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 80-90%가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과거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친노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못 맺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일단 주변이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 본인이 피해의식이 크다라고 하는 게 만나본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 피해의식이 정도를 좀 지나쳐서 좀 두려움의 정도로까지 이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결국 이용만 당하고 또 그렇죠. 내 팽개 쳐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많은 분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선 의원 대부분이 서명을 했고 또 지금 초재선 의원 50분 정도가 또 그런 서명에 동참을 한다고 하고 촉구 서명 이런 거 흔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당내 기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이 127분이 계신데 네. 그중에 한 100명 정도는 문안박에 대해서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은 감정과 이성이 지금 서로 대치하는 상황 아닌가. 감정은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싶은데 예. 이성은 수용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는 게 네. 좀 이성이 좀 더 우위에 서는 장국이 드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게 감정은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 이성이 조금 더 우위에 서면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석현 국회 부의장 같은 분도 한 55대 45로 수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안철수 의원의 입을 바라봐야 하는 게 참 깁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당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127성 중에 100명 정도가 문안박 협업 스크럼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 의원도 분명히 듣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도도한 대세를 거슬러서 크게 나에게 뭐가 좋을 것도 없긴 하겠구나.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떨쳐버리기 힘든 피해의식을 어떻게든 좀 작동되지 않도록 무슨 안전장치 같은 건 필요하겠다 해서 살짝 조건을 붙인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쓰신 칼럼을 보니까 제가 늘 찾아 읽고 있는데 다들 고맙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조금 평들이 점수가 요즘 계속 박해지고 뭐하냐 답답하다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현실 정치 감각을 모른다는 등 너무나 정치적 그 현실 감각 없는 에러가 잦다 이런 게 대주류인 속에서 그래도 아주 참신한 제안을 하셔서 이건 꼭 여쭙고 싶습니다. 운동권, 변호사, 그리고 안철수라는 제목의 이게 며칠자 칼럼이더라. 11월 23일치 한겨레네요. 여기서 보면은 새 인물을 좀 열심히 발굴해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새정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은 아니다. 그걸 누가 네. 주창하든 간에 새정치에 대한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먼저 책임있게 제기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주문 겸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새 인물을 발굴해서 그들과 함께 장렬히 일선에 나서라 이렇게 읽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 하여튼 칼럼 읽어주셔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예. 네, 요약을 하자면 네네네. 사람으로 새정치를 좀 보여달라. 아 사람으로.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새정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혁신, 또 낡은 진보 청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꽂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애매하다고 다들 네, 답답해요.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구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혁신을 대변하고 또 낡은 진보가 아닌 새로운 진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추천하고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직접 그분들과 같이 네. 손을 맞잡고 유세장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내년 총선에서 당선을 시키면 그게 바로 안철수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낡은 진보 청산과 혁신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 힘이 있어야죠, 당내에서. 그렇죠. 네,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문안박, 희망스크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몇 달 전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예. 그게 이제 붕괴가 됐었죠. 예. 지난해 730 재보선 네, 패배 730 이후로. 재보선 때 그게 붕괴가 됐었는데 안철수 김한길이 아니라 이번에는 안철수 문재인의 양 대표 체제로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 예전에 다 하지 못한 그 대표로서의 권한을 10분 발휘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한 게 야당 지지자나 안철수 본인에게도 현실적인 길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왜 흔히들 요즘은 그냥 안철수에 대한 기대조차도 철회해버리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네. 괜히 인기 하락 중인 사람을 자기 컬럼에서 언급했다가 별 시덥지 않은 반응 보이는 것을 좀 마땅치 않아 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주문을 하신 점이 네. 역시 진정한 논객답다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새 인물을 가지고 이게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펼쳐달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 인물을 발굴하고 면전에 내세워도 한 너댓 달 후면 총선인데요. 네. 그 4, 5개월 사이에 이들의 인지도가 기대만큼 또 승리에 필요한 만큼 바로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단 뭔가라도 몸부림을 쳐야 될 테고.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에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지지율이 30% 가까이 됐고, 그에 비하면 지금은 한 7%, 8%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적 지지율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을 그 중요성도 있지만, 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과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함으로 해서 당내 이른바 분열을 책동한다 그럴까요? 예.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등 뒤에 숨어서 아하.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갖는 의미가 국민적 지지, 그 지지자의 결합이라고 한 측면도 있지만 당내 분란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덤태기를 뒤집어 쓰는 꼴 같아요. 네네. 예, 예전에는 호남 출신의 다선 의원들 몇몇이서 날카롭게 각을 세우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갑자기 안 의원이 맨 앞에 서 있고 그렇죠. 총대를 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뭘 가지고 다투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안철수 혁신안과
새정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실천에는 옮겨보지도 못하고 지금 보자기도 못 끌고 있는 그 혁신안의 구체적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으면서 왜 저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나 싫다. 네, 그리고 그냥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죠. 네, 절레절레 흔들고 뭐 때문에 왜 싸우는지를 모르니까 더들 화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안박 스크럼이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새정년에서 꺼내들 수 있는 리더십의 최종적이자 마지막 형태가 아닐까 이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절박함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치 전문 기자 그리고 컬럼니스트로서 보실 때 문안박 스크럼 이게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새정년 리더십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100점 만점에 얼마쯤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해결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유일하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들었어요. 정말 대학 학점으로 치면 예. 한 D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60점 되죠. D요? 네, 60점. 네, 그 이유는 그 다음엔 F밖에 없으니 F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6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길이 있고, 물론, 상상으로, 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당내 역학 관계나 당 지도부의 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 60점 정도를 주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하다고 해서 그게 곧 높은 학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도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온 지 몇 달째입니다. 입만 열면 아주 그냥 꼴불견들인데 호남 민심의 요체,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있진 않겠죠. 저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만은 이게 뭐가 이거다. 호남 민심의 요체는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준?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호남 민심은 한마디로 하자면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 공백? 네. 아니 우리 호남 민심의 갈래를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혼돈의 상태다. 무정부 상태로 인해서 빚어진 혼돈의 상태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열이면 열 다 다른 대답을 하죠.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지역구 의원 때문에 또 문재인 왜 싫냐 그러면 또 그저 무능해 보여서 섭섭한 정도, 또는 아주 또 증오하는 사람. 굉장히 또 갈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층위가 많아요.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죠. 근데 그걸 이제 호남 의원들은 다들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이 어떤 곳입니까?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의식도 없고, 민주의식도 없고. 그리고 강자들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강자들이 즐비해 있어서, 호남의 현역 의원들은 항상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불안감이 호남 민심을 볼 때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죠. 본인의 심리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런,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그게 훨씬 더 커 보이고, 또는 자신의 불안한 공천의 불안함 때문에도 호남 민심을 또 오히려 과장되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호남 민심이 점점점 풀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악화가 되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호남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차이가 큰데, 코끼리 만지고 와서 뭐 평평하다, 두껍다, 길다, 둥그렇다, 다들 그러는 것 같고, 진짜 호남 분들이 볼 때는 좀 화도 나고, 아니, 저 친구들 왜 저러지?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왜곡하다가는 호남 이외의 분들도 저 정도는 감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면서 호남 민심을 운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전자로서는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자, YS 조문정국 때도 조금 오늘도 한겨레 몇몇 신문에서 박스 기사도 쓰고 했던데 손학규 복귀설이 슬슬 누가 떼는지 모르지만 연기는 나는 것 같아요. 이번 네. 내년 총선 4월 전후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 대표께서 손학규 전 대표가 그 춘천에서 네. 집거를 하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 한번 구원 투수로서 소방수로서 한번 등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상황이 그때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죠. 더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려면 그만큼 당내 상황이 안 좋아야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런 말 있죠. 자연은 이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고. 권력의 진공,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어야만이 당내의 권력 공백이 되어야만이 손학규 대표는 돌아올 수 있을 거고. 자기 룸이 생긴다 이거죠. 룸이 생기는 거죠. 네. 그 권력 이 진공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예.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진공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완전한 붕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하고 아무도 예를 들면 안철수도 또 누구도 대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을 때. 네, 아무도 그렇죠. 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없을 때. 예. 그때서야 손 대표가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 전에라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제가 지금 말한 정도로까지 어떤 권력의 공백, 권력의 진공 상태가 돼야만이 가능한 게 아닐까. 예. 총선 전이라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누구도 지금 그걸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당이 혼란 상태로 간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네. 컴백 조건이 무르익기에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른 거 아니냐라고. 그래 아무래도 총선 뒤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가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는 한 말은 항상 모든 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마련이긴 네. 하지만, 내년 4월을 손학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의 체제로 치르기에는 뭔가 손학규 전 대표 고문이 들어오기에는 영 마땅치 않은 조건인 것이고. 네, 아마 요청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손 대표가 그런 상태로 다시 응할. 복귀하기에는 본인의 명분이 약하다.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아마 야당을 지독히도 예뻐하다가 지금 꼬라지에 좀 실망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네. 아주 철저하게 내년 4월에 져라. 네. 그리고 완전히 다시 시작해라. 그게 차라리 조금 길게 보면 그게 보약 먹는 거다. 이런 말씀들도 네. 간혹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참 그게 대선이 좀 멀게 남아있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현재의 일단 박정권. 대선이, 총선이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새누리당이 만일 정말 개헌선 가까운 것을 확보한다면 네, 한다면 정말 그게 뭐 이원 집정육 무죄가 되든 뭐 다른 형태로 되든 뭔가 영구적인 집권을 위한 예. 그런 왜냐면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일본 자민당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로 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떻게 이상적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신문에 글 쓰시는 분들이 방송으로 말로 하시는 것을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그러시는데 행간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꼭 안철수를 메인 디시로 한 인터뷰는 아닌데 이걸 마지막으로 하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내년 4월에 서울 지금 노원 계속 나가는 게 좋습니까? 어디 딴 데 기왕이면 뭐 부산 같은 데 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한 번 붙거나 어디 좀 상징적인 그런 데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런 주장을 담은 글을 한번 쓰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제는 네, 이제는 우선은 지금 문안박을 통해서 네. 이 세 분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예. 그렇게 새롭게 구축된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당내 안정과 질서, 규율 이런 것들을 가져온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도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부들이 적극적인 지역 편성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서 지금 꼭 안정해도 오히려 시간은 충분히 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문안박이건 뭐가 됐건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놓고 당의 갈래를 좀 가르마를 타는 다음에 전략적으로 타이밍 고려해가면서 어디를 정해도 늦지 않다. 안철수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많으시댔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한겨레 정치부의 김의겸 선임기자였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시 5분 들어왔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20분 13초 남았군요. 게시판 잠깐 보고 정가 산책 이어가죠. 워렌 버핏 67조 원님, 문안박으로 전열 정비하라. 안철수는 김한길 등 비노 패거리에서 벗어나라. 부산 출마해야 대권이라도 노려보지 않겠나라고 당당하게 아주 쓰셨군요. 안철수는 뜻은 있으나 철학은 없는 것 같다. 시대가 뭘 원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자아 성찰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건너온 다리를 불길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뭘 해야 할진 모르겠고. 야, 통렬합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 화내겠는데. 예. 본방은 처음이네요. 바빠서 다운받아 듣곤 했는데 소속감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빵님. 방송에 아주 문제 많다고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며칠간 비난이 대단히 쇄도했었는데 서너 명이서 옷 갈아입듯이 뭐 닉네임만 바꾼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뭐 그 로그인을 해야 이제 글쓰기가 된다면서요. 그것은 자기 정체의 일부를 밝히는 거고, 네, 아마 팟빵 측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모양인데 로그인 정정당당하게 하고 IP도 공개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할 말씀들 계속 하시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합니다. 호수풍경님, 글 쓰는 방식 바뀐 거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글 주신 분들은 다 팟빵에 귀찮지만 번거로운 무릅쓰고 회원 가입하고 그래서 쓰시는 건가 봐요.
네. 회원 가입 때 뭘로 해놨는지 당초에 기억이 안 나서 닉네임에다가 일자를 하나 더 붙여서 다시 했다고. 아이고, 귀찮음을 많이 무릅쓰신 분들이네요. 까칠한 이주부님, 아까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하고 얘기할 때 남기신 글을 제가 인용을 해서 물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금 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죠. 우선 까칠한 이주부님의 글은 이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대권주자가 됐고 이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겠다. 그가 말하는 새정치는 뭐고 혁신은 뭐죠? 중요하신 질문이고 핵심을 담고 계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가지고도 별도의 한 10여 분짜리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의겸 선임 기자가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주신 글의 질문의 몇몇 부분은 간접적으로나마 설명이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한두 개만 더 보고 정가산책 넘어가죠. 낭만고양이님. 아까 현충원으로 가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 행렬을 봤네요. 영면하시길. 전두환 죽을 때는 파티하는 걸로. 아싸님이 하하하 그러셨어요. 여주 이 선배님은 파티 오케이. 예, 전두환 씨가 서울대 YS 빈소에 조문했더군요. 뭐 명복을 빕니다라고 한마디 짧게 쓰고 현철 씨하고 인사하는 게 사진에서 봤는데. 오케이 마리님, 지금도 강원도 여행 중이십니까? 긴 글 감사합니다. 아무튼 김수환 전 국회의장 추도사에서 엄혹한 군사독재, 초선테러 의원직 제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안 간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아주 절묘하게, 좋게 말하면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연결식에 참석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더군요. 네. 자, 청라에서님 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남 보령은 무려 15cm 정도 눈이 왔다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뭄은 자연이 해결하는데 썩은 물 가져오는 토건족 위한 삽질은 또 시작이 됐네요. 4대강 잘했다는 뻘건 현수막이 동네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4대강 잘했다는 현수막이? 허허, 기가 차군요. 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에서 정치부장 데스크 노릇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도 마감이 아마 연결식 때문에 늦어질 것 같고. 네네. 어제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말까 뭐 맨홀에 봉인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말 정확히 맞았고 그렇다고 국가장에 안 갔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절묘하게 병원 빈소 한 번 더 가는 걸로. 글쎄요, 이거를 사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 거기야말로 또 국가에 대한 충성 또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냐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사의 주치의의 그 조언을 핑계로 대긴 했지만 예. 어쨌든 외부에서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게.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예를 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발인하는 곳에 가서 가족들을 한 번 더 위로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사회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장, 이게 이제 법이 바뀐 뒤로 처음 틀어지는 국가장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형식적으로는 장례위원장이 국무총리라고 하지만 국가장의 실질적인 상주는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공과 또 과가 분명하게 엇갈리기도 하지만 네. 현재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국회를 향해서 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그 맥락에서 비춰봐도 지금 여야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 그리고 이 국민적인 통합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는 이 국가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를 외면한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글쎄요 뭐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글쎄 많은 국민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습 행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뭐 아프시다니까 아프는데 뭐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건 좀 혹독해 보이긴 한데 조금 아파도 무릎 쓰고 하면은 더 저기 할 텐데 하여튼 항상 생각의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그 우리 사회의 원로 중에 한 분이죠. 한한상 전 통일원 장관도 얘기를 했고 네.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제가 그저께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국민들한테 삐졌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네. 이것이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뿐만 아니고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 이런 논란들로 불거지는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왕의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 흘렸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연결식장에서 이 연결식을 엄수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다라면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그렇죠.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기 그렇죠. 아버지의 분연하고 맞서서 최대한 싸웠던 YS가 떠나는 것을 그 장례를 그 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이 집전을 한다 그렇죠. 주관한다. 국가의 승주로서 맞상주로서 예. 이 국가장으로 치러드는 그 마지막 길을 이 대통령이 지켜보고 명복을 빌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의미 있고 진짜 그야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 조치로 그렇게 해석이 될 소지가 충분한데 예. 왜 그런 기회를 이렇게 걷어차는 건지 일부러 피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제 어떤 분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 건 아니고 어제 네네. 이강윤의 정치쟁점에서 요 문제가 쟁점 토론에서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아프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안 간 거다. 그나저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까지 그리고 취임해서 전반기까지는 정말 대단히 혁혁하게 물론 3당 합당이라는 결정적 과오는 있지만 잘 해오다가 그 이후로는 좀 정치적 영향력도 상실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는 타이밍이 지금 현 정부의 온갖 폭압적인 조치들하고 맞물려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민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세상 참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시 제1야당은 좀 시끌시끌해지던데 결국 문안박 스크럼에 안철수 의원이 뭐 29일쯤 발표하겠다. 이번에도 또 선발투수 예고제처럼 며칠 날 하겠다고.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자 조간들 뭐 그렇겠죠. 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길게 시간 끌다가 나 안 할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조건부 참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하나 걸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후자 쪽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 끝까지 또 빼면은 비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자기 앞으로의 향후 행보에도 플러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뭐 이거 하나는 좀 확실히 해 두쇼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 하에 나 참여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는 좀 하루 이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의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한 가지 문의합니다. 이게 양정대 기자한테 문의하시는 건 아니죠. 매트 1962년. 팟빵 게시판 사용하자 로그인 하려니까 해외 거주자는 한국 내 모바일 인증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해외 거주자의 가입 또는 로그인 제도를 사용 가능토록 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외국에서 시도하셨군요. 이런 점이 있네요. 오죽하면 팟빵 측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인증이 돼야만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바꿨겠습니까? 오늘 낮에 바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바꾸게 한 거기에 뭐 그 지경까지 만든 저기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만 바꾸고 나니까 약간 이제 자기 정체성도 확실히 드러내고 하는 점은 있는데 매트 1962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거주자들은 좀 불편이 있군요. 이런 건 제가 팟빵 측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님은 어린아이가 꾀병을 핑계대도 저것보다는 좀 그럴싸할 듯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뭐 게시판이 좀 조용하고 눈이 어지럽지 않으니까 좋다는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주시고요. 시드니언님, 네, 시간이 조금 바뀌었는데 들으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거의 실시간으로 호주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호주하고 우리가 2시간 정도밖에 시차는 나지 않죠. 거긴 지금 이제 여름 돼가나요? 아까 언제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봄쯤 오신다 그러던데 그때 오시면 잠깐이라도 한번 출연해서 해외에서 듣는 소감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쯤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죠. 그러면 제 이메일 어드레스 같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우리 곁을 떠나간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과 함께 이른바 양김시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종식을 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공과 과,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제대로 계승하고 승화해서 민주를 다시 한번 지켜내는 그런 의미로 조금 음악을 오래 듣고자 합니다. 대단한 명곡이죠.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묘비명 에피타프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안식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The prophets wrote is cracking at the seams.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